안녕하세요. 창창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가 시리아 서북 쪽 깊숙이 뚫고 들어가가지고 폭격을 하고 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F-35의 드디어 이 실전에서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은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는 어떻게 해서 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는지, 그리고 스텔스기가 상대 방공망을 침투할 때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 이런 걸 좀 실전적인 시각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방공 시스템의 개념을 한번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원을 보면은요, 이게 2010년경에 시리아의 방공망 배치 현황이거든요. 현재와는 조금 다르겠죠. 그때의 기준으로 했을 때 2010년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보시다시피 그림에서 보면 장거리 레이더는 원이 좀 크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 단거리 레이더는 촘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레이더가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 방공 무기들의 이 주요 방어 자산을 집중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방어 시설의 방어 범위들이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요 지점에는 지역을 방어하는 방어 무기를 추가로 배치해서 복잡한 여러 겹의 방공망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공격하는 공습부대가 적의 후방 깊숙한 곳을 들어가려고 하면, 공습을 하려고 하면 바로 이러한 적의 방공망 배치를 파악하고 적의 방어가 가장 약한 곳으로 우회를 해서 표적을 공격하도록 하겠죠. 그런 경로를 짜겠죠. 실제 이제 조종사들이 침투를 들어가려면은요, 적의 레이더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걸 제일 신경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드 전략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적의 방공망을 먼저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걸 깨고 난 다음에 아군의 전투기가 들어가야지 안전하니까 시드 전력으로 방공 제압을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적의 입장에서도 보면 요거는 그린파인 레이더지만 설명을 드리고 보면 요 레이더가 이렇게 방위각을 이렇게 주사해가지고 탐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레이더가 적이 어디로 오는지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텔스 비행기의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RCS라는 개념입니다.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고 해서 전자파가 레이더가 쐈을 때 비행기가 전자파를 맞고 다시 반사하는, 레이더의 원리는 전자파를 쏴서 탐지에게 전자파를 때리게 한 다음에 튕겨 나오는, 반사대에 나오는 전자파를 다시 탐지해서 3차원 공중 공간에 적의 항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건데요. 이 F-35의 RCS 값이 0.001이죠. 0.001.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사람이 1이라고 했을 때 이 F-35는요, 얘는 RCS가 0.001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더가 탐지를 해도, 전파를 쏴도 얘가 반사돼서 나가는 반사파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뭐 전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측면, 그리고 후면, 어디든지 이 레이더가 전파를 쏘게 되면 이 전파를 쏴서 반사되는 면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F-35라는 전투기가. 그래서 스텔스입니다, 여러분. 가끔 뭐 누가 이렇게 하늘로 날아다니고 눈으로 봤는데 스텔스인데 눈에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이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에 스텔스예요. 눈으로는 보입니다. 눈으로 안 보이면 여러분 투명이겠죠. 투명 망토를 얘한테 입히면 없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 F-35가 적진을 향해서 공습을 하러 갈 때는 아까 보신 대로, 여러분들이 이 장면 보셨지 않습니까? 보신 대로 레이더에 중첩된 지역을 피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레이더 중첩을 피해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F-35 조종석에 나오는 전술 상황 화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시뮬레이터의 한 화면인데요. 실제로 로키드 마틴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가운데 아래 이 하늘색 비행기 모양이 바로 내 위치가 되는 거고,
내 비행기 앞쪽에 회색의 이 별 모양 같은 게 보이시죠? 별 모양처럼 이렇게 5개로 되어 있는 거. 요게 바로 적의 레이더의 유효 범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별 모양 안에 있으면 레이더에 발각될 가능성이 높고 별 모양 밖에 있으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별 모양이냐면 레이더에 차폐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이더 앞에 무슨 안테나가 서 있다든지 레이더 앞에 산이 서 있다든지 하면은 저렇게 차폐 구역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별 모양 밖에 있으면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적의 레이더의 신호 특성이 비행기의 데이터베이스에만 입력이 되어 있으면 적 레이더가 무엇인지 식별하고 그에 따라 그 레이더의 유효 범위를 비행기의 컴퓨터가 계산을 해가지고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미리 알려져 있는 적의 레이더나 작전 중에 실시간으로 발견된 적의 레이더의 유효 범위들을 조종사가 실시간으로 하늘에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바로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그 별 모양들만 피해서 움직이면 적에게 발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한층 그 임무 수행이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스텔스의 진짜 중요한 장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방어망을 형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중첩해서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공포가요, 방공포병의 미사일이 그냥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중첩이 돼서 커버리지가 40km씩이면 40km 전방에 한 5km 정도가 겹치고 또 겹치고 이렇게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지나가다가 내가 놓치게 되면은 얘가 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재단식으로도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거는 내가 놓치더라도 바로 그 뒤에 있는 방공포병 부대의 미사일이 또 교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중첩을 시켜가지고 가급적 빈틈이 없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중요 방어 시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첩의 밀도가 높겠죠. 촘촘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미사일로 우리 공군이 방어를 하고, 국지적인 거는 육군의 이 트리플 A, 이걸 숏 레드라고 합니다. 단거리 방공포병들이 이 교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조밀하게 돼 있겠죠. 그런데 이 현재의 스텔스는요, 레이더로 포착할 수 있는 신호가 매우 미약해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완전히 이게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스텔스가 레이더에 완전히 안 잡히는 건 아닙니다. 잡히긴 잡히는데 아주 신호가 미세하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가 아주 미세하게 잡히고 RCS 값이 너무 작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에서만 잡을 수 있어요. RCS 값이 사람이 1이라고 했을 때 이 스텔스가 0.00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이더의 유효 범위가 대폭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비행기를 상대로는 촘촘하게 중첩 방어를 시킨 방어망이라고 해도 스텔스기 입장에서 보면, 즉 스텔스가 볼 때는 저렇게 왼쪽에 3개 원은 중첩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스텔스가 볼 때는 그 레이더의 위협 범위가 줄어드니까, 작아들게 되니까 왼쪽 그림의 원 3개가 아니라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빈틈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그 빈 틈새를 이용해서 적진으로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은 레이더로는 탐지를 하지 못해요.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레이더로는 탐지를 못합니다. 근데 소리로 들으면 이미 늦은 거죠. 비행기가 빠르니까. 그래서 적은 스텔스기가 왔다 갔는지도 모른 채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스텔스기가 아닌 일반적인 전투기라면 여러 개의 적의 레이더 중 하나에만 탐지가 되더라도 다른 모든 적 방어부대들에게 상황 전파가 되기 때문에 방어망의 약한 곳을 찾아서 우회를 하도록 작전을 아무리 잘 짠다고 해도 실제로는 적의 반격을 받는 위험이 생깁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공포병은 다 중첩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단식으로 축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사일을 뚫었다고 해서 자유롭게 행동의 자유를 얻어서 3차원 공중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미사일이 또 요격 준비를 하고 이거를 각각의 포대는 포대 단위로도 작전을 하지만 이것을 전체 권역으로 통합을 해서 여단 수준에서 작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단에서 이 포대에 할당을 줬는데 교전을 못하면 다시 이 포대, 이 포대 이런 식으로 할당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만일에 일반 전투기였다면요, 그 스텔스가 뚫고 갔던 데를 분명히 못 뚫고 갔게 됐을 거고 우리 레이더에 적의 레이더에 걸리게 되면은 우리 레이더뿐 아니라 이 재원을 서로 미사일 부대가 공유를 하기 때문에 저쪽 미사일 부대에서도 교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결국은 현재 기술로 보면은요, 이 스텔스기가 현재로서는 이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는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RCS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안 잡히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 비행기는요, 여기에 단순히 모양 자체도 RCS 값이 낮아서 안 잡히기도 하지만 여기에 특수 도료를 발라요. 그래서 전파를 맞으면 반사를 하지 않고 그 전파를 흡수해버리는 그런 또 이 특수 도료까지 바르기 때문에 애초에 생긴 것도 RCS 값이 굉장히 낮게 생겼고 측면이나 후면도 잘 안 잡히지만 얘의 포면에 특수 도료를 발라가지고 얘 자체가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물론 미제 이 스텔스기를 막아야 하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신형 방어 시스템에서는 또 스텔스기를 포착할 수 있다고 계속 그 선전을 해요. 하지만 이번에 그 뭐 홍보용으로 얘기하지만 이번에 시리아는 S-300이 배치가 되었었는데 그 S-300이 배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시리아의 주요 시설물이 F-35에 의해서 폭격을 당한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창이 강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한간에는 이 S-300을 운영하는 시리아의 운영 요원들의 수준이 낮아서 미사일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사일 부대를 지휘했던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은요. 그 장비가 어렵긴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 장비가 들어와서 운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지간해서 탐지가 됐을 때 저희가 그 항체를 놓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놓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미사일 발사하는 자체가 하나의 큰 컴퓨터이기 때문에 거의 기계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 미사일 지휘관을 했던 경험으로 본다면 운용요원의 조작 미수 때문에 F-35를 놓쳤다라고 보기보다는 F-35의 스텔스 기능이 이 실제 전투에서 제대로 발휘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생긴 것이 RCS가 굉장히 낮게 생겼고요. 요런 그 중요한 그 도료 능력들이 있겠죠. 결국은 이게 실전에서의 이 작전 성능에 검증이 됐다라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러시아가 자랑하는 S-300이 탐지를 하지 못했고 교전을 하지 못했고 결국은 격추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는 현재로서는 창이 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F-35와 S-300의 대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하여.